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교사 오병준입니다. 어느덧 마지막 강의 영상을 찍게 되었네요. 막 처음으로 강의 영상 찍어 여러분에게 선보인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과 교실에서 보다 많은 수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 참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작별 인사는 교실에서 만나서 하는 걸로 해요. 그것만큼은 꼭 만나서 하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처음과 끝이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하되 짧은 강의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찾아갈게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입니다. 교과서 참고할 학생은 여기 적힌 페이지 수를 봐주세요. 그럼 세 개의 덩어리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해 볼게요. 첫 번째 소주제는 세계 평화의 모색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3세계들이 서로 힘을 합쳤어요. 선생님 근데 제3세계 온라인 세계 말하는 거예요? 가상 세계 말하는 거예요? 가상 세계면 어떤 세계예요? 맞아,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에게 있어 제3세계랑 가상세계가 더 친숙하거든요. 그런데 1945년 그 즈음은 인터넷이 존재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존재하지 않았죠. 인터넷은 없었죠. 그때 제3세계는 주로 이제 외세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나라들을 가리켰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시아,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이 제3세계에 해당했죠. 이들이 이제 우리가 외세의 침략을 받거나 또는 식민지로 전락하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힘을 모으는 게 좋겠다, 합치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회의를 갖습니다. 첫 번째 회의는 스리랑카의 콜롬보에서 중국의 저우얼라이와 인도의 네루가 만나서 서로 여러 가지 안들을 토의하고 또 합의한 것이었는데요. 그 결과 짜잔 하고 등장한 것이 바로 평화 5원칙이었습니다. 평화 5원칙은 서로 정치, 경제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다. 그리고 영토의 주권을 존중해준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어디까지나 평화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1년 뒤에는 이제 두 나라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이 참석한 회의가 열리는데 그 회의를 가리켜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열렸다 하여 반둥회의라 부릅니다. 여기서는 이제 평화 5원칙 바꾸고 플러스 알파로 몇 가지 조항들을 더 추가해요. 이렇게 제3세계 국가들이 서로 어깨동무하고 같이 나아가자 라면서 큰 줄기를 만들었다면 유럽은 어땠을까요? 독일이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는데 제3세계대전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유럽도 손을 맞잡고 큰 대응을 하나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1957년 유럽 경제 공동체였어요. 유럽 경제 공동체는 이제 유럽 회원국 간 자유로운 상품과 서비스 이동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즉 이제 관세 장벽 없이 또는 이제 세관을 통과하는 그런 절차 없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었죠. 이것이 경제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10년 뒤에 만들어진 확장판 단체는 정치, 법, 경제까지 서로 손을 맞잡고 나아가기로 합의를 봐요. 이 단체의 이름은 바로 여기서 경제만 빼면 됩니다. 쉽죠? 유럽 공동체. 기억하기 쉽죠?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단체로서 유럽연합이 있는데 유럽연합은 지금까지 유럽 국가들이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네덜란드의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만들어졌고 이 조약에 이 단체 설립뿐만 아니라 공동화폐를 사용한다라는 조항도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은
많은 나라가 유로라는 단위 화폐를 사용하죠. 예를 들어 저는 그리스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리스에서도 유로를 사용했습니다. 다만 사용하지 않는 나라도 있으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이 있죠. 영국은 이 유럽 연합에 들어 있었으나 탈퇴했습니다. 지금은 유럽 연합에 속하는 국가가 아니에요. 그때 사건을 가리켜 브렉시트라고 표현하는데 나중에 한 번쯤 들어볼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국가들이 세계 평화를 모색했다면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으로 나뉘어 대립하던 나라들은 어떠했을까요? 자본주의 진영의 대표국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미국. 반면 공산주의 진영의 대표국가 소련이죠. 이 두 나라는 점차 서로 이해하고 이 갈등, 대립을 줄여나가요. 그것을 이제 냉전 체제의 완화 또는 이제 붕괴라고 말하는데 그 과정들을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1960년대 미국과 소련의 각 진영 장악력이 약화됩니다. 공산주의 진영의 여러 국가들이 소련이 이제 정치 경제적으로 그렇게까지 간섭하지 마.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게 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또 자본주의 진영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었죠. 그러한 흐름 속 이제 미소 중심의 양극 체제에서 다극화 체제로 나아갑니다. 다극화란 공산주의 진영 내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방법으로 공산주의 진영을 추구할래. 우리는 이런 방법 각기 방식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자본주의 진영도 마찬가지였던 것이고, 즉 미국과 소련 두 나라 방식대로 다른 나라들이 움직여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냉전이 본격적으로 완화되는 계기가 하나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1969년 닉슨 대통령이 발표한 닉슨 독트린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언급했었죠. 독트린은 한 나라의 정책 원리를 의미한다고. 이 내용은 아시아 내 내란 침략에 이제 미국이 개입하지 않겠다.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거는 아시아 나라들끼리 알아서 해결해. 그러자 미국이 중국이 진짜? 정말이야? 너희 괜찮은 애구나. 우리랑 이제 같이 잘 지내자 라면서 손을 맞잡아요. 즉 수교를 했던 것이에요. 수교란 나라 간에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애가 아니라 이제 친하게 지낸다, 친구가 된다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이제 냉전이 완화되는 분위기 속에 아예 붕괴되는 이제 것까지 나아가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인물 한 명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소련의 1985년 고르바초프라는 인물이 공산당 서기로 집권해요. 그리고 그는 바로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합니다. 러시아어로는 개혁을 페레스트로이카, 개방을 글라스노스트라고 말하는데 교과서에 적혀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봤어요. 이 정책 추진 결과 미국이 보기에 이제 우리가 서로 싸울 때가 아닌 것 같다. 이제 손을 맞잡고 같이 나아가자 라며 1989년에 두 사람이 같이 냉전 종식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소련이 이제 해체돼요. 원래 소련 내에 러시아를 중심으로 여러 위성국가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위성국가들이 아예 독립적인 국가로 자기 이름을 내세워 세계 무대에 빵 하고 등장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아르메니아 되게 많아요. 이렇게 소련이 이제 하나의 연합체라는 틀을 벗어 던지고 각각의 나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이 통일해요. 즉 독일 안에 공산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으로 각각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구분짓는 베를린 장벽을 해체하고 한 나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이렇게 냉전이 완화, 더 나아가 붕괴되었어요. 끝으로 이제 아시아에는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는지 살펴볼게요. 아시아 나라 중 일본과 중국의 성장을 대표적으로 줄 수 있는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패전 국가였던 일본의 경제는 완전히 폭망합니다. 그런데 이 일본을 회생시켜준 여러 사건이 있었어요. 먼저 미국의 지원. 왜 지원했냐? 이 공산주의 확산 막으려고. 공산주의 확산 막으려면 일단 아시아 내에 기지가 필요해. 그 기지를 일본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막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죠. 왜냐? 얘네가 경제적으로 잘 살아야 공산주의라는 사상에 한눈 팔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 두 전쟁도 일본의 경제 발전에 큰 몫을 합니다. 왜? 이 전쟁에 일본이 무기를 엄청 팔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경제 발전에 투자했으니까요. 이로써 1980년대 이후 일본은 경제 대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끝으로 이제 중국에 대해 살펴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마오쩌둥이 장제스를 무찌르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웠다라고 언급했었죠. 즉 중국은 이제 공산주의 국가로 나아간 것인데 공산주의 국가가 된 이후 경제 위기를 맞습니다. 소련 같은 경우 경제 위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했는데 마오쩌둥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우리가 이러한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은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이다. 그러니 그 믿음을 더 견고하게 굳건하게 해야 된다. 라며 1966년에 문화 대혁명을 일으킵니다. 문화 대혁명이란 우리가 이 경제 위기를 맞이하는 것은 낡은 사상, 낡은 제도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타파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의 일환으로서 이제 공자상, 맹자의 동상 같은 거 다 끌어내고 부시고 더 나아가 이제 문화재 같은 것들도 다 아예 파괴해 버립니다. 심지어는 마오쩌둥이 자신의 이제 책자를 만들어서 막 선전을 해요. 그리고 학생들이 그것에 현혹됩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짱이야. 이것에 대한 믿음이 조금이라도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자아성찰 또는 자아비판을 시키고 그에게 모욕감을 줍니다. 즉 인민재판을 실시했던 것이에요. 게다가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까지 공산당에 고발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공산주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요. 데려다가 교육시켜주세요. 라고 말이죠. 근데 그 교육이라는 게 책상 앞에서 받는 교육일까요? 아니면 다른 차원의 교육이었을까요? 맞습니다. 다른 차원이었어요. 끌고 가서 고된 노역을 시켜 사상개조를 한다던가 또는 아예 사상개조가 안 될 시 처형해버린다던가 라는 식이었죠. 이때 그렇게 자신의 부모님을 고발했던 사람들이 현대에 와서 책을 내기도 했어요. 그 책 안에 담긴 글들을 보면 뼈저리게 후회한다. 사상이 뭐길래 내 부모님까지 팔아넘기느냐 라며 한탄하는 글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믿는 종교 또는 사상이 있습니까? 그것을 가진 것은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극단적으로 나아가지 마세요. 내 종교가 아닌 다른 종교도 조금 폭넓게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려고 하고 내가 가진 사상과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도 조금 이해하려고 노력을 또 해보세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것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훗날 그것이 여러분에게 고통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세계사를 공부해서 넓어진 시야를 가지고 사람도 바라봐 주세요. 끝으로 이 문화 대혁명은 이제 마오쩌둥 이후 자신의 실수였음을 인정하고 이제 그의 죽음으로써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의 죽음 이후 덩샤오핑이 집권하게 되는데 그는 경제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마오쩌둥과 다르게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해요. 그런데 이때 개혁개방 정책은 소련의 것과는 달랐습니다.
소련은 이제 정치적으로도 개혁 개방을 추진했다면 중국은 경제적으로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훗날 우리 정치적으로도 민주화해달라라는 시위가 일게 되고 중국은 군대를 투입해 무력으로 그 시위를 진압합니다. 이 시위를 가리켜 이 시위와 일련의 사건을 가리켜 1989년에 태만문 사건이라 불러요. 그리고 중국은 여전히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는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경제적으로만 개방이 됐을 뿐이에요. 제가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짧지만 짧지 않은 수업 들어줘 고맙습니다. 1년 동안 저희 강의를 시청해준 3학년 220여 명의 학생들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